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챕터 1에 우리가 통사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챕터 1 문제를 다루고 작년하고 기출 분석이 조금 다른 건 여기 그 문제 배열을 다시 한번 정교하게 다시 한번 했어요. 배열을. 그래서 좀 많이 옮겼죠. 그 이제 챕터 1에서 렉시칸 파트에서는 한번 제목 먼저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렉시칸이 뭐 하는 내용이에요? 개념 살짝 복습한 후에 이제 우리가 문제에 들어갑시다. 렉시칸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어휘부죠. 어휘부예요. 통사론에서 왜 어휘부가 어, 무슨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통사론에서 어휘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통사론은 뭐 하는 공부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학문이에요? 어? 통사론은 단어가 어떻게 문장 단위로 만들어지는가잖아요. 단어가 어떻게 프레이즈 단위 혹은 클로즈 단위로 만들어지는가예요. 이게 되게 단순해요. 단어를 가지고 배열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클로즈 프레이즈를 만들지? 이렇게 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렉시칸 파트예요. 프레이즈나 클로즈를 만들 때 그 만드는 틀이 뭐야? 만드는 틀. 제일 첫 번째 어휘 속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휘 속성으로. 예. 그래서 그 어휘 속성을 가지고 일단 문장의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문장의 틀을 만드는 게 또 뭐예요? 엑스바 틀이지. 엑스바 이론. 그래서 엑스바 이론과 렉시칸의 어휘 속성 가지고 문장의 틀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구조예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드는 게 그 무슨 구조예요? 그게 D 구조예요. 딥 스트럭처예요. 예, 이제 그 단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렉시컨의 어휘 속성이 뭐가 있냐? 어휘 속성이라는 거는 괜찮아요. 어휘 속성이 뭐예요? 어휘가 가지고 있는 정보죠. DNA 같은 거예요. DNA. 어휘가 가지고 있는 DNA. 어휘가 가지고 있는 DNA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나 프레이즈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DNA가 뭔지를 정확하게 잡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DNA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린 전공자니까 그 정도까지는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휘의 정보라는 게 첫 번째 subcategorization 이 정보가 있는 거고요. subcategorization은 어떤 정보예요? 그렇죠. 수로가 컴플리먼트에 갖는 범주적인 제약이죠. 그게 어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 말 괜찮아요? 네, 범주적 제약입니다. 누구한테 갖는 거? 주어한테 갖는 범주적 제약이에요. 네, 컴플리먼트에 갖는, 애정투에 갖는 범주적 제약이에요. 네, 컴플리먼트에 갖는 범주적 제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셀렉션 리스트릭션은 예, 셀렉션 리스트는 선택 제약이라고 하는데 선택 제약은 누가 뭐한테 가하는 제약이에요. 누가 뭐한테 가하는 제약이에요. 이 subcategorization은 수로가 컴플리먼트한테 가하는 범주적 제약이야. 범주적 제약. 그러니까 컴플리먼트로 MP가 와야 돼, PP가 와야 돼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고우 같은 경우는 컴플리먼트로 뭐가 와야 돼요? PP가 와야 되는 거죠. PP. Go to the school 할 때 PP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고우가 가지고 있는 그 DNA예요. 그 다음에 selection restriction 선택 제약은 요거는 누구한테 가하는 어떤 제약이에요? 그렇죠. 수러가 논항한테 가하는 수러가 컴플리먼트가 아니라 수러가 논항한테 가하는 무슨 제약? 의미적 제약. 범주적 제약이 아니라 의미적 제약이에요. 이때 논항이란 개념 알아야겠죠. 예, 그러면은 이 셀렉션 리스트릭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논항 구조 알아야 돼요. 수로가 논항 몇 개를 취하는지 잡아야 되고 왜냐면 그 논항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걔네가 다 의미적 제약을 가야 되니까 3개면은 3개한테 다 가야 되고 2개면 2개한테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논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주어하고 목적어 이런 게 이제 논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subcategorization보다 selection restriction은 가하는 대상이 좀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의미적 제약입니다. 의미적, 범주적 제약이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맞아야 돼. 3번에 argument structure는 뭐예요? 논항 구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어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수로가, 그건 논항이지. 그건 논항이지. 논항 구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수로가 필요한 논항의 개수예요. 논항 구조가. 그래서 사망수로는 그게 아규먼트 스트럭처가 사망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논항의 개수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thematic relation은 의미역 할당하는 거죠. 예. 누가 누구한테 의미역을 할당해요? 수로가 논항한테, 논항이라는 개념이 자꾸 나오죠. 수로가 논항한테 의미역 할당하는 겁니다. 네. 어떤 의미역을 할당하는지 구체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논항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논항한테 의미역을 할당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안 나왔지만 4번에 그러면 수로가 논항한테 의미역을 할당하는 그 제약이 뭐예요? 세타 크라이테리언이 되죠. 예,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예, 수로가 논항한테 의미역을 할당하는 그 제약이 그 기준이 예, 그 규칙이 그게 세타 크라이테리언 의미역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4번까지가 이제 의미 속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속성 가지고 약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자동사의 종류. 예. 5번의 자동사의 종류. 자동사의 종류 한번 말해볼까요? unergative, 예, ergative, unaccusative. 또 있어요? 미들도 있죠. 사실 미들도 ergative에 속하는 거지만 이제 미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네 가지의 자동사의 유형에 따라 속성을 잘 정리해야 돼요. 물론 기출에도 나왔고. 그 다음 패시바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뭐 MP 무브먼트에서 주로 패시바이제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예, MP 무브먼트에서 패시바이제이션 동사가 수동화가 됐다. 동사가 수동화가 딱 됐어. 그러면은 어휘 속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것만 잡으면 되지. 동사가 수동화가 딱 됐어. 타동사가 수동화가 딱 됐어. B 플러스 PP가 됐어. 그럼 어휘 속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누구한테 못 줘요? 케이스를 못 준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못 줘요? 그게 중요하지. 어? 어큐즈티브 케이스를 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못 주냐고, 누구한테. 주어한테 못 주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있는 애한테 못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못 주는 거예요? 동사 뒤에 있는 NP한테 못 주는 거지. 예, 동사 뒤에, 그 방향 조심하세요. 동사 뒤에 있는 NP한테 못 줘요. 그러니까, 패시바이즈드가 되면은 어휘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 속성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동사가 패시바이즈드가 되면은 다른 동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속성이 바뀌니까 DNA가 바뀌니까. 그래서 동사 뒷자리에 있는 포스트 버벌 NP에게 케이스를 할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 또 어떻게 바뀌어요? 예, 세타로를 할당하지 못해요. 누구한테? 예, 주어 자리에게 세타로를 할당하지 못해요. 그 두 가지 속성이 지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바뀌게 되는 거. 그 다음에 explicative는 허사죠. 예, 허사는 의미역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역을 갖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의미역을 갖지 못한다는 건 허사는 there, it, 그것, 거기 해석하지 않죠. 해석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세타로 허사의 특징이 뭐예요? 예, 주어 자리에만 위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주어 자리에만 위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빈칸 놔둔 거는 제가 다 교재 안에서 다 채워 넣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채우지 않아도 돼요, 이거. 예.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서 2026년에 올해 시험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올해에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면 이 렉시칸 파트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어디에서 시험이 나올까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응? 예상할 수 있을까? 예상할 수 있죠. 어디서 시험 나오면 안 나온 데서 시험이 여기 영역에서 안 나온 데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목차를 정하고 출제 연도 얘기 이 영역에서 언제 출제됐는지를 여기 표시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나왔고 여기에서도 나왔고 지금 살짝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면은 미리 한번 표기를 해보면은 셀렉션 리스트릭션에서도 지금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고 이 셀렉션 리스트릭션이 이게 문제의 주제로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지만 조연으로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지금 관련해서 자기가 주인공으로도 나왔고 관련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 스트럭처는 개념만 나오지 이제 개념이 여기서 많이 등장하죠. 논항이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얘도 지금 조연으로 많이 출연을 했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 두 번이 출제가 됐어요. thematic relation도 여기서 두 번이 출제가 됐죠. 많이 출제가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출제가 된 상태고요. 여기서도 출제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subcategorization을 빼고 대부분 다 출제가 지금 다 된 거죠. 대부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출제가 된 영역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나오냐? 아니요, 나오죠. 좀 더 개념이 복잡하게 정교화시켜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가 된 데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 두 번 나왔으니까 된 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나온 부분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에 얘가 지금 뭐 2002년도에 한번 뭐 출제가 됐고 뭐 2007년도에 출제가 됐고 여기 출제가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 출제의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세타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해서 두 번 연속해서 이제 나왔으니까 그럼 연속해서 두 번 나왔으니까 2026년에는 또 렉시컨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 적을까?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다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지금 한번 풀어보셨죠? 어느 영역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렇죠. Selection Restriction이에요. 그래서 요거 2002년도에 나온 건가요? 2002년도에 나온 거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래서 되게 뭐 문제는 되게 단순한데 핵심 개념을 우리가 좀 가져갈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를 좀 써놓은 것 같은데 여기 요 내용에서 좀 볼게요. 위 예문들의 의미상 이 예문들이 아니에요? 외문들이 의미상 변칙적이래요. 자, 요 표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의미상 변칙적이다. 그래서 anomalous 한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의미상 변칙적이래서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의미상 변칙적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쓰이고 변칙적이나 비유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은 변칙적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쓰임을 밑줄 친 동사들의 주어 선택 제약과 관련하여 설명하세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 내용은 선택 제약이고요. 선택 제약이 논항에 대한 아까 무슨 제약이라고 그랬지? 의미적 제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좀 한정해 줬어요. 주어 논항에 대해서만 설명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 선택 제약으로. 그러면 여기 개념 한번 우리가 선택 제약이라는 건 이미 논항에 대한 의미적 제약이라는 거는 얘기했고 여기는 그 논항 중에서 주어만을 의미적 제약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서 개념 하나 잡아갈 게 이거죠. 변칙적이다 라는 것은 선택 제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변칙적이라는 말은 비문법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변칙적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의미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보면 요렇게 느낌표 뭐 요렇게 해서 이
저 비문은 아스트리크 찍어 놓잖아요. 근데 투포 같은 데 보면은 느낌표라든지 물음표 이렇게 찍어 놓잖아요. 예, 이게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의미적으로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변칙적이란 이야기예요. 예, 변칙적.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변칙적이 사실은 선택 제약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아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아주 정상적인 말들인데 이 선택 제약을 위반해서 쓰기도 하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위반해서 썼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수어죠. 예, 수어예요. 그러면 일단은 의미적 제약이기 때문에 이 수어가 갖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지. 예, 의미를 모르면은 저게 어떤 의미적 제약을 가냐 알 수가 없죠. 첫 번째 robs는 여기 무슨 의미예요? 예, 문지르다 비비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면 주어가 어떤 거예요? 관계사절로 돼 있으니까 주어가 어떤 거예요? 얘기지. yellow fog가 문지르다 비비다 할 수가 없죠.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선택 제약을 위반한 거예요. 문지르다 비비는 것은 보통 우리가 누가 주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 주어여야지 문지를 수 있는 거예요. 어? 생물. 예. 그러면 여기서 의미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animated entity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 주어가 animated entity 아니면 human 아니면 rational entity 이성적인 개체 이런 식으로만 잡으면 돼요. 예, 조금 이제 두리뭉실하게 잡으면 됩니다. 세 가지 정도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animated entity 아니면 그게 주어가 사람이어야 돼. 아니면 huma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주어가 이성을 갖는 개체여야 돼. 예, 그 다음에 rational entity 이렇게 이제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뭐 문지르는 게 여기가 animated entity가 되니까 얘는 지금 yellow fog가 아니잖아요. 그죠? animated entity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변칙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게 비유적이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선택 제약으로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love의 주어는 animated entity. 예, love는 주어가 의미적으로 animated entity여야 한다. 그러나 yellow fog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답은 여러분들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제시해보고 제 답이랑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주어가 어떻게 돼요? yellow smoke니까 역시 얘도 animated가 entity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주어가 animated entity가 아니므로 지금 선택 제약을 위반한다 라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아주 간단해요. 답안 쓰는 거는. 그 다음에 leak 같은 경우는 지금 수로로서 의미가 뭐예요? 핥다잖아. 그럼 주어가 어떤 거죠? 예, 또 여기에 leak의 주어는 지금 yellow smoke이에요. yellow smoke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면 역시 뭔가 핥을 수 있는 거야 되잖아요. 그럼 역시 이것도 leak의 주어도 animated entity여야 돼요. 혀가 있어야 되니까 animated entity 정도가 돼야. 그러나 지금 leak은 주어의 animated entity가 와야 되는데 yellow smoke은 지금 선택 제약을 위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linger는 어떤 의미예요? 어? 어떤 의미? 예, 어느 한 곳에서 더 머무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머무르다. 근데 무슨 바람이 머무르거나, 바람이 머무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가 시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노래 가사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바람이 머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그게 변칙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거죠. 바람은 머무르지 않아요. 머무르는 건 누가 머무를 수 있어요? 예, 애니메이티드 엔티티가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머물거나 개가 머물거나 그게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링거의 주어가 또 옐로우 스모크이잖아요. 여기 이 스모크는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지금 전부 다 러브나 링거의 주어인 옐로우 포그나 옐로우 스모크는 애니메이티드 엔티티가 아니므로 선택 제약을 위반하고 있다. 위반함으로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위반함으로 변칙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anomalous하게. 명사형도 잡아둘까요? 이 변칙성 아까
normally, 예,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여기서 변칙적이라는 개념 잡으셔야 되고요. 선택제약 당연히 잡으셔야 되고, 선택제약을 잡았으면은 당연히 논항도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논항에 대한 의미적 제약이니까. 그러면 의미적 제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적 제약이냐? 논항이 애니메이티드 엔티티여야 한다? 아니다. 혹은 휴먼이어야 한다. 혹은 레이셔널 엔티티여야 한다. 요 정도만 의미적 제약을 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출제 영역, 출제 의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 해설 여러분들 직접 누구한테 설명해 준다 생각하고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시고요. 핵심 개념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 다 이러한 핵심 개념 관련 자료가 어디 있어요? 투포에 다 나와 있어요. 투포에 어디 나와 있죠? 챕터 7의 렉시칸 파트에서 다 나와 있어요. 예,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핵심 개념에 대해서 좀 모른다 하면 챕터 7의 렉시칸 파트에 들어가시면 다 나올 수 있고, 관련 기출문제는 요건 제가 다 표시해 놓을 테니까 이것까지는 찾지 마세요. 관련 기출문제는. 그 다음에 암기하면 좋을 표현 같은 것들은 셀렉션 리스트릭션과 관련해서 암기하면 좋은 것들은 좀 정리해 두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답안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에 꼭 포함되어야 될 key expression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나름 정리해 보시고 제가 정리해서 카페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덥지 않아요? 덥단 얘기 안 덥단 얘기예요. 덥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덥지 않아요 할 때 네라고 하면은 덥단 얘기예요. 그럼 아주 켰다가요. 좀 더 켜볼까? 추우면 다시 끄고 너무 더워요. 오늘 첫날이니까 좀 천천히 갈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여기 번호가 이제 2번이어야 되는데 4번으로 될까나? 요거는 이제 2024년에 나온 건데 아주 심플한 거죠.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의미역과 관련돼 있는 거. 그래서 의미역과 관련돼 있는 거 보고 또 여기에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도 좀 있으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에이전트부터 인스트루먼트까지 의미역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의미역.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역을 지금 적는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수업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의미역을 적는 문제가 아니면 어떤 의미역을 할당받는다라고 명시하지 말라고 했죠. 예, 명시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미역을 할당한다 이걸로 끝. 에이전트 의미역을 할당한다, 익스피리언스 의미역을 할당한다 이렇게 명시화 시키지 말도록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볼게요. 빈칸 2점짜리 빈칸 넣는 거고, 자, 여기 아규먼트 스트럭처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모든 프레디킷은 아규먼트 스트럭처로 갖는다는 거예요. 논한 구조가 아까 뭐라 그랬죠? 논한 개수.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 설명하죠. specify the number of arguments예요. 논항의 수예요. 그러니까 수로가 이항수로냐 삼항수로냐 그걸 논항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구조를 말한다고 하니까 뭐 구체적으로 막 트리 다이어그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로가 논항한테 thematic role을 할당한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역을 할당해요? 에이전트, 팀, 익스피리언스, 인스트루먼트 이제 이런 걸 할당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쵸? 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논항 구조라는 요 키워드만 하나 더 우리가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아규먼트 스트럭처는 숫자다. 논항 숫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수로를 보면은 그 수로가 논항을 몇 개로 필요로 하는 수로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항수로인지 2항수로인지 1항수로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암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아주 익숙한 거는 바로바로 알 수 있지만 익숙치 않은 수로가 시험에 탁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그 수로의 논항 구조를 어떻게 알아요? 의미 가지고 아는 거예요. 예, 논항은 그 수로가 의미적으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논항의 개수니까 의미로 판단해야 돼요. 의미로.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영어가 좀 탄탄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단락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단락별로 정리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의미역 그냥 나열한 거구나. 이러한 의미역이 있다라고 말하는 걸 거기서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으로 갈수록 여기서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볼게요. Thematic role은 do not have a one-to-one relationship with grammatical function이에요. Such as subject, object, and so on. 여기까지. 무슨 의미지? 그렇죠. 주어 자리에는 에이전트가 있어야 돼. 목적어 자리에는 theme이 있어야 돼. 그렇게 1대1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통 문법에서 있잖아요. 전통 문법에서 주어가 의미가 뭐예요? 하면은 어떻게 정의해줘요? 학생들한테? 선생님 주어가 뭐예요? 어떻게 해주나요? 중딩들이 물어본다면? 선생님 주어가 뭐예요? 영어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개념 없이 생긴 애들이 그냥 주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뭐라고 해줘요? 그냥 보통. 그렇지. 행위의 주체자라고 설명하잖아요. 행위의 주체자가 에이전트잖아. 행위의 주체자가 에이전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이 뭐예요? 주어는 에이전트라고 1대1 원투원 릴레이션십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통사론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목적어라는 게 뭐예요? 목적어가 영어로 object이잖아요. object이 영어 플러스 뭐야? 대상이잖아요. 대상. 그러면 object이라는 이름도 대상력을 갖는 것이라고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지금 용어를 그렇게 지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목적어 볼이 object이고 요거는 object이고 subject인데 무슨 의미역을 가져요? theme. 여기 무슨 의미역을 가져요? theme. 예, object과 subject인데 그냥 theme의 의미역을 갖는 거예요. 1대1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요게 이제 문제를 푸는 여기서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에 요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번에 여기가 이제 문제와 관련된 거네. 그죠? 여기가 이제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다 설명할 때 문제 해설할 때 여기서 구체적으로 문제화하는 데이터들을 해설하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설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 푸는 데이터는 요게 핵심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 A의 서브젝트과 그 다음에 이 A의 서브젝트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프레포지션의 오브젝트 여기죠. 써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무슨 의미역을 가져요? 쓰면 되죠. 인스트루먼트 가지면 돼 있죠. 인스트루먼트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이 B의 subordinate clause의 subject 이 B면은 여기에 여기. 그 다음에 이 C의 object 얘는 어떤 의미역을 가져요? theme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하나. 여기에서는 지금 이번에 D를 이야기할 때 preposition의 object
이 의미역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책마다 조금 달라요. 얘가 인스트루먼트 의미역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고 아니면 이 PP 전체가 의미역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지문에서 그것을 표현했는지 요걸 잘 보시면 돼요. PP 전체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PP의 안에 있는 MP만 의미역을 갖는다라고 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죠. 예.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뭐 고맙죠. 여기 써내면. 근데 여기에서 동일한 문제가 이제 작년에 한번 나왔죠. 네, 요거죠. 확실히 이제 문제를 보면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복잡해지고 지문이 상당히 길어지죠. 근데 시험 시간은 길어지지 않았죠. 지문만 겁나 길어졌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문을 빨리빨리 이해해야 돼요.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네, 거의 2배 정도 더 길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가 잘 돼 있어야지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독해를 빨리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빨리빨리 거기서 여기 A 박스를 정리해 가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만 하나 풀고 한번 좀 쳐볼게요. 네. 여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담아가야 될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predicate이 predicate이 take different numbers of obligatory argument니까 논한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로가 의무적인 논항의 숫자를 다르게 취하는 거니까 수로마다 논한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transitive predicate hit 같은 경우는 논한 몇 개 필요해요? 2개. 그렇죠. 이렇게 써놓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hit은 이항수로다라는 거. 그래서 논항. 그 다음에 put 같은 경우는 몇 개 취하는 거예요? 사망수로 3개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 2개의 항이 2개의 항 혹은 3개의 항이 반드시 문장으로 실현돼야 돼요. 반드시 나는 hit 같은 경우는 요건 논항이 2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는데 문장에 하나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문장에 논항이 3개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딱 2개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휘의 속성이 이 어휘가 갖는 속성이라고 해서 논한 구조가 하나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이 문장 구조에 그대로 반영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돼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심었으면 그대로 나야 되는 거지. 여기 이항수로를 심었는데 사망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 원리가 뭐예요? 이 원리가 어휘가 갖는 의미 속성이 그대로 문장에 반영돼야 된다. 이 원리는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프로젝션 프린서플이 되는 거죠. 투사 원리예요. 이게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투사 원리를 정확하게 잘 준수를 해가지고 이항수로니까 2개 왔고 삼항수로니까 3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논항이 왔어요. 자, 이제 2번째 단락이에요. 그럼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시험 볼 때 지금 논항 구조 이야기하는 거구나. 수로의 논항 구조.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들어가고 2번째 단락은 지금 뭘 얘기하냐? 이 논항 구조를 인코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인코드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코드가 뭐야? 코드화 하겠다 이 말이야. 코드화. 인코드가 인이 메이크 한다는 이야기죠. 메이크의 의미니까 코드로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이게 코드화 하는 거죠. 인코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항 구조를 hit의 논항 구조를 이항수로니까 하나, 2개.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에이전트고 두 번째 항은 theme 이렇게 온다는 거죠. 코드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요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이 코드화 시킨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세타 그리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타 그리드. 요 말 많이 들어봤죠? 투포에서는 나오지 않고 카니의 신텍스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예, 세타 그리드. 그냥 중요하진 않아요. 요 논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이렇게 코드화 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요것이 지금 hit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예요. 이게 이제 그대로 쫙 반영이 돼. 나무가 자라듯이 쫙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개념 설명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 논항 구조를 코드화한 세타 그리드 설명이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갑자기 또 다른 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문장이 문법적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to e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즉 문법성, 문장의 문법성을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 여기서 말하는 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타 크라이테리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타 크라이테리언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타 크라이테리언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Each argument가 must receive only one theta row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each theta row이 must be assigned to only one argument에다만 할당돼야 된다. 요게 두 가지 조건이야. 이 조건을 뭐라고 불러요? 세타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부르고, 의미역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장이 문법인지 아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얘는 처음 나온 거죠. 예, 이 시험에 작년에 이 세타 크라이테리언은 처음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 여기까지 됐어요. 이 세타 크라이테리언은 그러면은 갑자기 만약에 세타 크라이테리언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규먼트가 리시브 온리 세타로, 이게 시험장에서 이 내용을 내가 빠르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타 크라이테리언 나왔구나. 그럼 뭐예요? 의미역을, 이게 뭐야? 의미역을 할당하는 문법이지 뭐. 의미역 할당하는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미역 할당하는 규칙이에요. 누구한테? 수러가 논항한테 의미역을 할당하는데 그것을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문법을 말하는 거예요. 문법 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세타 크라이테리언 내가 공부한 거지.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갑자기 내용이 살짝 바뀌면서 object relative clause가 intriguing pattern, 여기 좀 들어간 띄어야 되겠죠? 지금 relative clause가 either appear or remain silen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그 무슨 말이에요? 얘가 발음이 될 수도 있고 발음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로쳐 놓는 거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여기 지금 단락 구분 안 돼 있죠. 사실 단락 구분 안 돼 있는 상태로. 단락 구분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타 크라이테리언 얘기하고 object relative clause 얘가 지금 잘못한 건가? 얘기가 완전히 너무 산으로 가는데, 단락 구분이 혹시나 안 돼 있으면 단락 구분을 잘못한 거고, 여기서 단락 구분을 해주는 게 좋죠. 왜냐면 지금 relative clause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타 크라이테리언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럼 이제 의미역 기준까지 이야기를 했구나. 그럼 의미역 기준 문제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elative pronoun을 이야기하는데 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relative pronoun이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올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왜 나올까? 마지막에 봅니다. 마지막 단락이에요. 여기도 역시 relative pronoun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relative pronoun 이후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옵셔널 하다 이 말이죠. 얘가 원래 originally 어디서 나타나요? object position of the relative clause의 object position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여기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oves to the front of the embedded clause의
예, 이 앞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세타 크라이테리언을 얘기하면서 지금 relative pronoun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relative pronoun의 이동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 relative pronoun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 예, 발음되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세타 크라이테리언, 나는 여기서 지문을 쭉 읽으면서 처음에는 세타 크라이테리언까지 전부 다 이야기가 연결돼 있죠. 예, 의미역을 할당한다. 그 다음 세타 그리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그 세타로를 할당하는 규칙인 세타 크라이테리언 얘기하고 있어 쭉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relative pronoun을 이야기하면서 relative pronoun이 내포절의 목적어 자리에서 문장 내포절 앞으로 이동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네? 왜 이 출제자의 의도가 뭐예요? 왜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짧게 한마디로 왜 갑자기 세타 크라이테리언 세타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면서 relative pronoun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relative pronoun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왜 얘가 나왔을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이유는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얘를 보여주는 의도가 뭘까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의미역 할당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생뚱맞은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야. 그러면 관련 있게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잡아야 돼요. 이거 왜 집어넣은 거예요? 어? 보이지 않아도 잠깐 한 번 더. 목소리가 겹쳐서 내가 못 들었어. 보이지 않는 요소도 의미역을 받을 수 있다. 또 디귿에서 세타 크라이테리언을 만족한다? 그치, 그 말이지. 이 relative pronoun이 논항이란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 누구의 논항이에요? 수로의 논항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도희쌤이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논항이란 얘기예요. 얘가 논항이란 얘기야. 얘도 논항이고 얘도 논항이야. 보이는 후도 논항이고 보이지 않는 후도 논항. 사일런트한 얘도 논항이야. 누구의 논항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동했으니까 누구의 논항이라는 거야? 키스의 논항이라는 거지. 키스의 논항. 네. 맞죠? 네. 걔가 논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논항이 정상적으로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논항이 이동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논항이 이동을 했던 제자리에 있던 우리는 걔한테 뭘 해야 돼? 의미역을 할당을 해야 되는 거죠. 수로가 키스가 의미역을 할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 아주 내용 자체 A박스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B박스는 오히려 심플해요. 그래서 B박스를 보시면은 이제 B박스 바로 보지 말고 디렉션 문제 봐야 되겠죠. 이제 했을 때 Y, A하고 B가 비문 처리해놨으니까 왜 비문법인지 설명해라. 근데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비문법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라는 거야? 세타 크라이테리언을 가지고 설명하라는 이야기죠. 예. 그럼 세타 크라이테리언 아까 두 개 있었으니까 두 개의 조건으로 설명하면 돼요. 두 개의 조건을 달아놨으니까 문장 두 개를 왜 여기다가 달아놨겠어요? 각각 하나 두 개의 조건에 각각 하나씩 맞는 거란 말이지. 예. 물론 둘 다 비문 세타 크라이테리언으로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세타 크라이테리언 위반이에요. 그건 당연하지. 근데 이 A, B가 세타 크라이테리언 위반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점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 두 개를
해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자의 의도예요. 두 개를 해놓은 이유는 지금 세타 크라이테리아는 하나, 두 개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좀 디테일하게 집어넣어서 설명하란 얘기죠. 첫 번째, 그럼 세타 크라이테리아의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자, 여기 두 개의 조건을 머릿속에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면 주어가 달라요. 첫 번째는 주어가 뭐예요? 논항, 각각의 논항. 두 번째 주어는 뭐예요? 예, 의미역. 요거 두 개, 주어가 달라요. 그럼 첫 번째 논항이 주어예요. 그러면 논항을 가지고 그냥 설명하면 되겠죠. 예, 각각의 논항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의 의미역을 할당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의미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각각의 의미역은 하나의 논항에만 할당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각각의 논항은 하나의 의미역만 할당받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쵸? 여기 볼까요? 예. 각각의 논항은 오직 하나의 의미역만 가져야 된다. 두 개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두 개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만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의 의미역은 오직 하나의 논항에만 할당되어야 된다. 각각의 의미역은 하나의 논항에만 할당되어야 된다. 요거는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의 논항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논항이야. 반드시 하나의 의미역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의 의미역을 받아야 돼.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의 논항을 받아야 돼. 두 개 받아도 안 되고 못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받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의미역 기준으로 두 번째 하나의 의미역할 세타롤을 주어로 보면은 하나의 세타롤은 각각의 세타롤은 어디에 할당돼야 돼? 하나의 논항한테 할당돼야 돼. 각각의 세타롤을 내가 두 군데다 할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를 너도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두 개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 왜냐하면은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두 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A 볼게요. A 풋동사는 지금 설명하면 되겠죠. 풋동사 여기 설명할 때 explain 할 때 풋동사는 몇 항수로? 예, 사망수로예요. 사망수로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 논항이 두 개 있죠. 보이죠? 얘네들은 의미역 다 받나요? 네, 의미역 다 받아요. 그러면 너도 의미역 하나 받고 너도 의미역 받았어. 그러면은 지금 얘가 하나의 각각의 논항이 각각의 의미역 하나를 받았잖아요. 네. 뭘 위반한 거예요? 1을 위반한 거예요? 2를 위반한 거예요? 응? 요게 지금 풋동사는 3개의 세타롤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나눠줬어. 하나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네, 하나가 비어 있어. 그러면 각각의 세타롤은 반드시 논항에게 할당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할당 안 되고 있죠. 네, 할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몇 번째 위반한 거예요? 예, 두 번째 위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B번이 핵심이죠. 여기에 관계대명사를 이야기한 B번이 여기 핵심이지. 그 이유가 나온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동사니까 여기서부터 John hit it이 관계대명사절인 거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지금 silence하게 돼 있는 silent예요. 저기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안 나지만 아까 관계대명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논항이라고 했어요. 논항. 예, 논항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hit은 몇 개, 논항 구조가 어떻게 돼요? 예, 이항수로예요. 이항수로라면은 세타롤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세타롤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hit이 존한테도 주고 뭐 누구한테 주고 아니면 예, 존도 주고
관계대명사한테도 주고. 다 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줬어. 하나는 못 받았네? 예, 하나는 못 받았어요. 논항이 의미역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의미역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몇 번 위반했어요. 예, 이거 살짝 굉장히 조금 살짝 혼동이 돼요. 예, 굉장히 헷갈립니다. 요것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헷갈리거나 마치 지금 뭔가 뭐 긴가민가 한 것 같을 때는 머릿속에서 자꾸 반복해가지고 이 개념을 내 스스로 예, 좀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예, 개념을 자꾸 그 반복해서 머릿속에서. 그래서 얘는 2번 위반한 거고 얘는 1번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명하면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